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0.26%, 나스닥이 1.52%, S&P 500이 0.79, 러셀이 0.50으로서 6월달 마지막을 일단 거래를 마쳤는데, 리밸런싱이 좀 일어났던 것들이 좀 빠졌던 종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이 다시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이 일단은 정강후약으로서 계속해서 정강후강으로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장이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장이 계속해서 아무래도 7월 달에도 조금은 당분간은 유지되지 않겠는가, 변동성은 있지만은 그 이유는 이번에 7월 달 또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가 않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항상 7월 달 역시도 실적 자체가 좋은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7월 달까지는.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등락은 심하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 자체가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역시도 반도체가 일단 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엔비디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도체가 거기다가 상승했다. AMD라든지 인텔 이런 것들, 마벨 테크놀로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상승했죠. 자, 그와 더불어서 반도체 장비도 계속 상승됐고, 샌디스크라든지 델 이런 것들 계속 상승이 됐다. 자, 어제 올라왔던 시게이타, 웨스턴 디지털은 조금 일단은 주춤거렸고, 애플이 좀 하락했던 것이 좀 상승되었고, 마소라든지 이런 것들, 빅테크 중심으로도 큰 폭의 일단 하락이 없이 상승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빅테크와 더불어서 반도체가 쌍거리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했던 이런 것들도 산업재가 좀 뜨고 있죠. 그런 것들이 매기가 조금씩은 돌고 있다 이렇게, 매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옛날에는 이쪽 부분만 갔는데 그나마 일단은 이런 쪽으로 매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강세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술주가 가니까 아무래도 컨슈머 디펜스라든지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좀 빠지고 있죠. 유틸리티, 리얼 에스테이트 이런 것들. 그래서 아무래도 장이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시간 돈을 갖다, 돈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가 장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러셀 또 크게 한번 보시게 되면 테크놀로지 있죠. 이쪽이 거기다가 상승이 됐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이렇게 산업 부분으로서 상승이 되고 있다. 그래서 섹터가 이렇게 두 가지 섹터가 같이 가면서 조금은 번져 있는 상태 있죠. 그 다음 나머지는 리얼 이스테이트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조금은 하락되는 모양이 있다. 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크리더가 10%, 블룸에너지가 10%로서 아니면 양대산맥이 계속해서 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이쪽 인더스트리하고 지금 이제 테크놀로지가 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시장 자체가 강한지 약한지를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승의 추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 한 달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시되 많이 갔던 종목이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얼, 파이낸셜, 유틸리티 이런 것들 있죠. 리얼 이스테이트. 즉 말해서 안 가는 종목들이 갔다 다우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매기가 이쪽에서 돌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반도체라든지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상승이 됐는데 조금은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얘들이 좀 주춤할 때 얘들로 자금이 조금은 선순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자금의 순환이 일어났던 것이 이번 1개월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11개 섹터 중에서 한 6개는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죠. 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이 되고 있는 장이 현재 모습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락은 일단은 지금 방어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하락으로 일단 빼려는 그런 입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박스권이 되고 있고, 자, 박스권 또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추세는 또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등락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 아무래도 7월 달까지는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7월 달엔 또 실적이 나오면 주가는 또 올라간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이제 이렇게 밑에를 하방으로 지켜줬다는 이야기는, 자, 주가 자체를 내리진 않겠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7월 달 실적을 보고 또 장을 결정하겠다. 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S&P 500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나스닥 역시도 지금 이제 밑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받아주면서 주가는 다시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이렇게 약간의 박스권이 있지만은 주가는 다시금 반등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오늘이 마지막이죠. 6월의 마지막이니까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보시더라도 5월선을 갖다가 지켜줬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추세가 계속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달에 일단 재료가 없으면은 조금 일단 좀 위험한데 아직까지는 7월 달은 재료가 있죠. 즉 말해서 계속되는 지금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주가 자체가 이렇게 내려온다기보다는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또 조정을 한번 받았으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다우도 마찬가지로 계속 상승되면서 그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다. 다우가 계속해서 가고 있죠. 러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가고 있는 장세가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그런 것들하고 더불어서 조금은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을 받았고 얘들은 지금 조정 안 받고 계속해서 달리고 있으니까 조금 더 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좀 순환매가 이제부터는 이쪽으로 좀 매기가 돌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10년물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좀 많이 상승했죠. 1.76% 상승한 4.45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와 더불어서 달러 지수도 좀 상승했죠. 0.03% 정도 상승했다. 자, 달러가 상승한 이유는 케빈 워시가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거다. 자, 그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기조가 있으니까 달러 자체 아무래도 돈의 가치는 지금 이제 아무 금리하고 똑같이 가니까 금리를 올리면은 돈의 가치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입장이 여기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장세에서 계속해서 111대를, 101대를 갖다 지켜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골드는 그나마 4천을 지키면서 자,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는 조금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반면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자, 아무래도 비트코인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6만 대가 깨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레이티 법안이란지 이런 것들이 통과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현재 시장이 상당히 좋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다우지수도 상승되면서 5년 만에 최고의 상반기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나스닥 지수 역시도 2020년도 이후에 최고의 분기 전망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상승되는 이유를 보게 되면 미국과 이란 간의 적대행위가 증가하지 않는 한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더 저렴한 영역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강세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선수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세계는 여전히 AI 자본 투자, AI 거래에 집중하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6월 한 달 동안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좋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금리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고가의 성장주에는 역풍이 될 수 있지만 경기 변동에 민감한 주식 등에는 순풍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은 일단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만 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되면 또 순풍이 불어서 다른 데로 확산이 되면은 강세장을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현재 반도체 주식 자체가 사상 최고의 상반기라든지 분기 실적을 기록하면서 마감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 제조업체들에게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시기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제 반도체 ETF는 SMH 이런 것들이 2006년도 상반기에 75.5%가 급등하면서 2분기에 65%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주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러한 상승세는 2000년도 5월에 펀드 설립 이후에 25년 만에 최고의 상반기 분기별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공지능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론이 연초 대비해서 300%, 분기는 239%, 인텔도 마찬가지죠. 그다음 마벨, 암, 그다음에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이런 것들이 거의 다가 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뭐 마이크로, 인텔, 뭐 마벨, 암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는 많이 상승했는데 그것이 SMH의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종목이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대부분의 선수들 입장에서 본다면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를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기술주와 반도체가 저번 주에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그 이유가 반도체 가격 하락과 침체되었던 소프트웨어 주식의 반등 이런 것들은 우려스럽거나 불길한 징조는 아니다. 자, 그 이유는 퀀트 분석가와 펀드 매니저들의 분기 말에 리밸런싱에 더 가깝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아직도 SMH의 기술적 전망이 여전히 낙관적이고 견고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 것들이 하락했던 이유는 펀더멘탈에서 하락했던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SMH의 기술적인 분석을 본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테크니컬 레벨 위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21선 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0선 위에 있고 이러니까 아직까지도 추세가 상승 중에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기술적 강점의 기반에는 특별히 메모리 칩 부분에 탄탄한 펀더멘탈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AI 칩의 고대역폭 메모리 용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30년도까지도 500GB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메모리 부품의 수급 금융이 그전에는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전망되고 있죠. 그래서 두려워하기는 아직 이르고 AI 시장에는 하락장이 있겠지만은 우려되는 과잉 공급 시나리오는 이제 2030년 아니면 아무리 빨라도 2029년도 하반기에는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메모리 제조업체의 브로드컴과의 계약이 체결되고 있고 알파벳의 구글, 브로드컴이 자체 개발한 맞춤형 AI 칩인 TPU 이런 것들의 수요 전망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분석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쇼티지가 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프리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TPU 로드맵 자체가 계획대로 진행 중이나 예상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브로드컴과 구글은 2031년도까지 차세대 TPU에 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해서 해당 기간 동안에 최소 수익을 보장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개인 투자가들은 여전히 반도체, 특별히 마이크론에 관심이 많은데, 자, 지금까지 가장 많이 매수된 종목으로 한 3,08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지난 이틀간도 한 1억 300만 달러가 넘어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일단 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일단 그 혹시 개인들 자금이 들어오니까 고점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노무라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의 주가 하락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타당한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사이클의 정점에 아직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에 도달할 때까지는 우리가 들고 가는 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특별히 또 그런 이유들을 한번 보게 되면 사상 최대 규모의 부품의 공급에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 계속해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는 그런 쇼티지가 발생되고 있고, 2027년도에 잉여현금 흐름의 문제, 프리캐시 프로가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것들, 캐펙스가 계속 투자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2027년도 이후에 첨단 기술의 균형이라든지 배당금 상승의 추세와 관련된 거시적 위험, 이런 것들을 소화해야 될 위험들 요소가 많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단기간에 급등한 후에 또 조정이 일어나는 것은 건전한 현상이다. 이런 것들도 인해서 주가 많이 올라갔다가 또 조정도 나오는데, 자, 그런 것들은 뭐 당연한 현상이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털 때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하반기 때 좀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상승장의 위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도 8월에 시장의 충격을 야기했던 요인들, 즉 엔캐리 트레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열되고 있고, 과도하게 부풀어 진 기술주의 가치평가, 그리고 높은 레버리지, 이런 것들이 다시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레버리지 ETF의 급속한 성장, 이런 것들이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기계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는 비교적 새로운 시장 위험을 요소를 갖다 도입되고 있는데, 자, 투자자들은 디레버리징이 시작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고용보고서, 엔화 광세, 그리고 변동성의 지표를 주시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이렇게 했을 때는 자, 많은 부가 빌린 돈이라든지 노동력, 그리고 기술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은근히 상기시켜 주는데, 레버리지 투자가 항상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라는 거죠.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지만은 동시에 손실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양날의 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레버리지가 축적되면은 해당 레버리지를 급격하게 청산할 경우에는 가격의 변동성만 커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고, 또 확실할 때만 하셔야 되는데, 그걸 해가지고 벌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잃어버릴 확률이 훨씬 더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더욱이 한 시장에서 조정 자체가 다른 시장으로 파급 효과를 일으켜서 도쿄에서 뉴욕까지 나비 효과를 초래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024년도 8월 초에 그러한 조정을 목격했는데, 그 사건 발생 몇 주 전에 나타났던 유사한 신호들이 지금도 다시금 나타나려 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는 시장이 평소보다 시장 왜곡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24년도 8월 5일에 니케이 225가 레버리지 포지션 캐리 트레이드의 형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12.4%가 급락되었다. 자, 1987년 금은 월요일 이후에 최악의 하루 낙폭을 기록했는데, 이런 급락 자체가 미증시에도 영향을 미쳤고 결국은 빅스도 상당히 상승했다. 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 공포 수준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 자체가 65나 넘어섰다. 보통 20 넘어서면 좀 많은데 엄청나게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급락 이후에 볼 수 없었던 수준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레버리지가 상당히 일단 두렵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자, 내려올 때 2배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들이 물량이 터지게 되면은 계속해서 팔아야 되니까 주가 자체는 더욱더 급락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걸 갖다가 좀 그림으로 한번 볼 것 같으면 요 파란 선 있죠. 여기 니케이 225입니다. 엄청나게 내려갔죠. 자, 그게 내려감으로 인해서 또 많이 올라갔던 것들을 보게 되면은 결론 빅스 지수도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만큼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연두색이 있죠. 요거 자체가 S&P 500 지수다. 그래서 S&P 500 지수가 결국 일단은 반등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가도 거의 다가 다 반등을 하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캐리 트레이드 역시도 투자자가 한 통화, 지금은 엔화 같은 거겠죠. 이런 것들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 전략을 캐리 트레이드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자산에는 미국채, 미국 기술주와 같은 위험 자산, 그리고 심지어 암호화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투자 대상인 자산이 엔화 가치가 급등한다든지 고수익 기대 자산이 가격이 급락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추가 담보를 제공하나 포지션을 청산해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BISN 행보세를 갖다 초래한 요인들을 분석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오늘 시장에도 존재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엔화를 보게 되면 미국 달러 대비해서 40년 만에 최고치 부근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1% 인상해서 1995년 이후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의 재무장관과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의 화상회의를 통해서 통화 개입의 가능성을 논의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미국은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G7 국가들의 공동 대응의 일환으로서 외환시장에 개입한 바가 있는데, 자, 비상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개입을 꺼릴 수 있지만 일본 은행이 상당한 규모의 시장 개입을 단행하고 추가 금리 인상 의사를 시사하는 등 향후 개입 가능성을 열어준다면은 엔화 가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 금요일에 발표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주간 거래자 포지션에서 본다면은 투기적 거래자들이 지금 14만 6천 엔화의 선물 계약을 매도 포지션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2024년도 7월 이후에 주간 매도 포지션 규모로는 두 번째로 높은 수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잠재적인 쇼커버링 또한 엔화의 강세의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숏을 갖다 많이 쳤는데 그 자체가 엔화가 튀어버리면은 쇼커버링 나타나면서 엔화가 강세로 큰 포로 올라갈 수가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BIS라든지 AI라든지 기술주들의 높은 밸류에이션과 강력한 가격 상승세를 봤을 때는 2024년도 매도세에 지금 촉매조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제 2010년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해당 지수 S&P 500 지수의 한 8% 상승에 비해서 80% 이상이 상승되고 있다. 그래서 S&P 500의 기술주가 P 레이쇼를 봤을 때 그냥 10배에 달하는 역사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러한 움직임이 부분적으로 레버리지에서 촉발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간 게 아니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중 일부는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고 일부는 숨겨져 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은 더 이상의 레버리지를 얻기 위해서 마진뿐만 아니라 레버리지 ETF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들이 시장의 불안정성에 미친 영향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들. 그래서 최근에 JP모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상품들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품 제공업체들은 매일 레버리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주가가 상승할 때 매수하고 하락할 때 매도해서 발생하는 가격 모멘텀을 증폭시키는데, 자, 레버리지 반도체 ETF의 리밸런싱이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미친 영향이 2024년도 초 이후에 5배나 증가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올해 초에 극단적인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 개인 투자가들의 옵션이란지 마진 계좌 레버리지가 현재 감소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기술주의 잠재적인 역풍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물론 최근 보고서에서는 아직 60%를 넘는 극단적인 수준에 이르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2007년도, 2021년도에 SPX, 즉 말해서 S&P 500의 고점에 이전에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었다. 그래서 현재의 마진 부채 추세가 지속된다면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위험자산 가격이 크게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가 주가에 또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는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라든지 기술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생태계에도 존재하는 건 다양한 레버리지 계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현대금융에서는 마진 거래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MSTR 이런 데 2배 레버리지 ETF를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ETF가 BTC, 즉 말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가 되고 있고, 자본 비용이 가격 하락에 따라서 상승하는 새로운 유형의 정권을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가격 하락 시에는 레버리지가 더욱더 커진다. 강세장에서 또 매우 효과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거래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청산 과정에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BIS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청산 과정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모두 20% 하락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마진콜에 직면했고 겉보기에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자산에 대해서도 포지션을 청산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상되는 변동성이 증가하게 되면은 기관 투자가들이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거래소가 전거금 요건을 강함에 따라서 추가적인 위험 완화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가 터지게 되면 연쇄적으로 다 같이 터지니까 급락의 위험이 있는 것이 이러한 지금 여러 가지 모습에서 레버리지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또한 급락의 촉매제가 되고 있는 것은 종종 사서히 보는 뉴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024년도에는 예상보다 부진했던 월간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매도세를 촉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단일 데이터 발표에 대한 이처럼 과도한 시장의 반응은 증폭 요인, 즉 말해서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 속에서 디레버리징의 압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레버리지 했던 것을 다 청산해버린다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의 강도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변동성 속에서 장기간 지속된 위험의 감소 형태를 부분적으로 반영한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주 목요일에 6월의 실업률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도 시장은 비슷한 상황이 직면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더 투자자들이 일찍 해변이나 다른 휴가지로 향하면서 유동성이 부족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들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한 번씩 아무래도 조정이 크게 나올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금융시장 자체가 2024년도 8월에 대폭락 당시와 유사한 레버리지 주도형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레버리지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동화, 주식, 암호화폐 전반에 걸쳐서 높은 포지션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악화될 경우에는 영세적인 강세 청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목요일에 발표된 고용보고서 엔화라든지 빅스 지수를 주시하면서 잠재적인 조정 조짐을 파악해야 될 때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강세론자들조차 눈부신 2분기 실적 이후에 시장의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실적 전망은 여전히 밝지만 연준의 정책 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 과도한 레버리지가 시장을 지탱하고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현재 S&P 500 지수를 본다면 2분기에 14%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는 인공지능과 수정된 수익 전망에 힘입어서 거의 20%가 상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2분기에 80% 이상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 기업들의 수익 성장률은 223.1%로 추정이 되고 있다. 자, 3분기에 대한 우려 사항으로는 잠재적인 시장의 재균형, 연준의 불확실성 그리고 레버리지로 인한 변동성의 증가가 있다. 자, 그렇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2020년도 상반기가 화요일에 마무리되면서 미증시 또한 흥미진진한 그런 상승세도 막을 내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1분기에는 미 투자자들에게는 힘든 시기였죠. 이란과의 전쟁 발발, 그다음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인한 급격한 변화가 많은 소프트웨어라든지 전문 서비스 기업의 사업 모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시장의 불안이 겹쳐서 어려움이 많이 겪어졌다. 2분기에는 훨씬 호조를 보였죠. AI 공급망의 변목 현상으로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의 주식에 자금이 쏟아지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리지와 같은 인기 있는 메모리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에 상승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다음에 어떤 식으로 흘러갈 줄 알 수 있으니까 복귀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S&P 500 지수 자체를 본다면은 2020년도 6월달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큰 지금 상승폭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만큼 이번에 분기 동안에 상승폭이 상당히 높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주요 지수 외에도 지난 3개월간의 시장이 높은 수익률을 이끈 요인들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많은 단서를 얻을 수가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 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펀드는 2분기에 80% 이상 상승하면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사상 최고의 분기의 실적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계의 상승세를 완전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두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아무래도 93%, 225.7%가 상승했다. 이런 것들은 지금 SOX에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만큼 한국의 지수가 아무래도 이 두 업체들이 반도체를 이끌고 나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지수의 상승 자체가 뭐 전무후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상승한 적이 없었는데 그만큼 반도체 지수가 엄청나게 큰 폭의 폭등을 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 어찌 보면은 시대가 바뀌고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월가 선수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분기에 호실적을 갖다 몇 가지 핵심 요인 덕분으로 꼽고 있는데 공급의 변목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유가가 급등하면서 분석가들은 단기 이익의 성장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분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상승했는데 이례적인 현상이다. 자, 원래는 일단 아무래도 조정치를 좀 낮게 주는데 계속해서 이익이 너무 빨리 증가되면서 예상치를 갖다 지금 상회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는 분기 말이 가까워질수록 해당 분기 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S&P 500 기업들의 2분기 예상 수익의 성장률이 23.1%였고 기업들이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은 2분기 연속으로 20% 이상의 수익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론은 실적 발표가 주가 급등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실적으로 간 거지 배수로 간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상승세의 기반이 견고해 보이면서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밝혔지만은 아무래도 몇 가지 요인이 주가 하락을 또 촉발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좋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 좋은 점도 한번 찾아보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역풍보다는 순풍이 더 강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분기 말에 자산 재조정, 기업의 자사주 매입 금지 기간의 시작, 그리고 거품이 긴 주식
주식시장을 지탱하는 높은 수준의 레버리지, 거의 다 레버리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가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6월에 경험한 변동성이 더 큰 조정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월에 나타난 시장의 변동성이 빙상의 일각에 불과하면서 1년 만에 두 자리 숫자의 하락이 발생한 만큼 더 광범위한 시장에서 10에서 20% 조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해온 전략가들조차도 험난한 여정을 예상하고 있다. RBC 같은 경우에서도 이번 주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1년 동안 5에서 한 10% 사이에서 하락에 대비하라, 그렇게 조언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향후 1년 동안의 시장의 상승세가 반드시 직선적인 경로는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이 지속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몇 주 후가 되게 되면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12개월 동안의 S&P 500 지수의 수익률은 모두 상향 조정의 실적 전망치에 힘입어서 상승했는데 지수 구성 기업의 예상 주당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 P 레이쇼 자체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실제로는 지난 1년 동안 지수가 저평가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를 본다면 P 레이쇼가 있는데 결론 E가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수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됐다, 이익이 계속해서 많이 발생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건 일단 P 레이쇼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포홀드 기준으로 했을 때 2025년도에 그때 한 23배수 정도 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 보시게 되면은 그런데 2020년도 들어와서 지금 20배수 정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내려갔죠. 결론은 E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계속해서 이익이 많이 발생했던 것이 요번 2분기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월가의 이미 높은 기준을 계속해서 뛰어넘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갖다가 기업 실적에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대치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인공지능 구동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 구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을 넘어서서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 투자가 들은 기업들이 AI 제품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할지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그 투자가 AI 생태계 내에 어디에 집중될 것인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투자가 서비스 제공 기업들에게 적절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려 하고 있다. 즉 이익이 나느냐, 그쪽에 돈이 몰리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최근에 시장에서 또 가해지는 압력의 일부는 기술적인 요인에서도 비롯되고 있는데 그걸 보게 되면 다른 것보다는 지난 분기에 주식이 채권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후에 국부펀드라든지 연기금 등 일부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분기 말 포트폴리오의 재조정 과정에서 주식을 매도하고 채권을 매수하는 움직임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좀 균형적인 또 조정이 또 일어나고 있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의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되고 있고 채권 같은 경우는 뭐 0%죠.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리밸런싱이 또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연준의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케빈 워시가 중앙은행 촌재로서 첫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런데 중앙은행에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을 지지한 것 자체가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워시 총재의 첫 기자회견 이후에 선물 거래자들은 2010년도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달러 지수가 이렇게 안 내려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될 거다. 그러니까 달러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월가의 전망은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일부 금융사들은 올해 말까지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이게 맞는 말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뭐 3차례까지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조심스럽게 금리 인상을 몇 차례 반영하고 있는 이유는 금리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확실하고 있는데 결론이 이렇게 가지는 않고 있고 돈을 풀고 그다음에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리 인상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다 조칠 리는 없겠죠. 그런 게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오자마자 금리를 인상한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고 10월달 지나서 뭐 12월달 가면은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그때 가서도 유가가 떨어지면은 금리 인상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또 우려되는 부분 자체가 레버리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옵션의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고 정권 계좌에서 더 많은 증거금을 갖다 차입하고 있다. 그래서 위험한 ETF 운용하는 자산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급증하는 그런 반도체 주식의 최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상품에 몰려들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증시의 변동성을 더욱더 키울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지수 변동폭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 상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팩셋에 따르면은 6월 5일 나스닥 지수가 4% 이상
하락하면서 1년 만에 최대 1일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레버리지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처럼 변동성이 클 때는 일종의 경고 신호가 들어온다. 그래서 시장의 투기 심리가 팽배하고 이런 종목들은 자금력이 약한 투자자들의 손에 들어가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일례로 지금 이제 싹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본다면 운용자산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들 2015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141억 달러에서 6월 23일 기준으로서 340억 달러까지 상승했다. 여기에 다 몰려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반도체에 완전히 몰려있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은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반도체 3배짜리 있죠. 그거 한번 보시게 되면 ETF 자체가 여기가 15 정도 했는데 2015년도가 지금에서 뭐 3천을 갖다가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2배 정도가 뛰고 있는 모습에 있는 것이 이 모습이다. 사람들이 여기 다 몰려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도이치뱅크가 추천한 2010년도 3분기 최고의 투자 아이디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세를 보였던 상반기에 이어서 3분기가 시작되면서 도이치뱅크는 일부 종목에서 향후 좋은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헬스케어, 산업재 이르기까지 5개 부분에 걸쳐서 40개 종목을 선정해서 3분기 최고의 투자 추천 종목을 발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도이치뱅크의 프레시머니 목록은 매 분기마다 갱신되고 있는데 12개월 동안에 은행이 추천하는 최고의 투자 종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17년 3분기 출시한 이후부터 시작해서 38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가 전체 시장을 능가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회사들을 한번 보게 되면 오라클, 앱러빈, 휴메나, 그 다음에 라프로렌, 스타벅스, 윈덤 호텔 이런 회사들이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의 대기업인 오라클을 선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AI 클라우드의 인프라 분야의 리더십과 핵심 사업인 클라우드 앱, 데이터베이스 사업의 지속적이고 저평가된 강점을 바탕으로 상당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최악의 한 주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3가지 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AI 인프라 분야의 선두주자의 자리를 유지할 것이다. 둘째는 AI 이외의 매출이 빠르게 성장해서 대형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 목표가를 $300로 제시하고 있고 103%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스타벅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레스토랑 기업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고 다른 것보다는 실적이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특별히 스타벅스가 사업에 적합한 투자를 하고 있고 고객 경험에 다시금 집중하면서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동일 점포 매출과 과거 수준의 마진을 회복하는 길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목표 주가를 $120로서 매수 등급을 갖고 있고 그래서 한 15%의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특별히 스타벅스가 고객 경험에 다시금 집중하면서 로열티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잦은 제품 혁신을 통해서 변곡점을 향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와 더불어서 또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있다고도 말하고 있는데 매장 폐쇄, 본사 인력의 감축을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 스타벅스도 아무래도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종목이 앱러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규모가 큰 독특한 인터넷 자산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앱러빈은 게임 산업의 성장, 새로운 소비자 광고 그리고 AI 기반의 모델 개선에 가속화에 힘입어서 독특하고 확장 가능한 인터넷 자산으로서의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목표 주가를 $660로서 32% 정도의 상승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특별히 이 회사가 핵심 사업인 게임 사업, 그 다음에 새롭게 구성하는 소비자 광고 부분 모두에서 점진적인 성장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 메모리 관련 주식은 2010년도까지 8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번스타인은 향후 추가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번스타인에 따르면 샌디스크는 메모리 공급업체를 위한 더욱 강력한 보호장치를 제공하는 새로운 장기 계약들을 체결하면서 주가 상승 여력이 더욱더 커졌고 2010년도 놀라운 상승세를 더욱더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메모리 기업에 대해서 시장 수익률 상위 등급을 부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1,700에서 $3,000로서 상향 조정한다. 아직까지도 46%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기존의 장기 계약, 특히 메모리 방식 계약은 고객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성됐지만은 새로운 메모리 방식의 장기 계약은 3가지 핵심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격이 고정되거나 범위 내에서만 책정된다. 둘째는 고객을 확보하고 하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선불의 짐 재정 약정이 포함된다. 돈을 먼저 준다는 거겠죠. 먼저 받는다는 거겠죠. 셋째는 계약 기간이 3에서 5년으로 장기화된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주가 상승 여력이 더 많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물론 이러한 장기 계약 자체가 향후의 경기 침체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하락 위험을 상당히 완화시켜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올해까지는 764%가 급등했는데, 아무래도 인공지능의 도입 증가로 인해서 신기술에 필요한 반도체 하드웨어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메모리 칩 부족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40%, 50%만 더 올라가면은 8배 정도는 상승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샌디스케이 장기 계약 덕분에 2030년도 회계연도까지 주당 순이익이 214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만약에 장기 계약이 없었다면 주당 순이익이 81달러에 그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은 지금 현재 한 1688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최고 목표가가 3250달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24명이 레이팅 주고 있는데 7명이 스트롱바이고 14명이 바이다, 3명이 홀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